여러분의 영양에 대한 모든 고민을 오늘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의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수?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단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디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아,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 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 또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 두면 같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에요.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하루에 반 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송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 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결과지에 되게 애매하게 써있는 혈압도 위험군, 혈당도 위험군, 대사증후군 해당자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병 걸린 줄 알고 생각하시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사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드롬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질병이 아니라 그런 증상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요, 5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대사증후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방금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5가지 중에 3가지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고요. 피검사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허리 둘러야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가면 피 뽑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 중에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표들이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지표가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특정한 지표에 못 미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내가 5개 중에 3개 이상이 해당을 하면 나 살짝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알 수 있을 만한 몸에서 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아무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사증후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이게 대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여성분들은 붓는다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몸이 약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조 신호가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허리 둘레는 몇 cm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당신은 당뇨인은 아니고 고혈압인은 아니지만 이러시면 큰일 나요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전 단계의 워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사증후군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불규칙한 식습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많이 안 움직이는 동적이지 않은 이 정적인 우리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게끔 하고 계속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당뇨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만성질환 바로 직전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좋은 계시예요.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처방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인 상태를 가만히 두면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예방법은 당뇨에 대한 예방법, 당뇨관리법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2대의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불량한 식습관, 안 움직이는 생활습관,
식습관 그 두 가지를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불량한 식습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대사증후군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골라서 그걸 계속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매일 점심 먹고 단 커피를 먹어요. 뭐 카페 모카, 캐러멜 마키아토 맨날 먹고 싶어. 그런 분은 그게 고쳐야 될 습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치킨 배달시켜 먹었어. 그럼 그분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고치면 좋은 걸 내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고치실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한 1년쯤 후에는 대사증후군 탈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당뇨 밥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얘를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의 당뇨밥상을 대사증후군 얘기하는데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대사증후군 내버려두면 뭐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맞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식 자체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식사랑 맞닿아 있고 사실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최고의 당뇨밥상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 그리고 앞에 잘 정리되어 있는 당뇨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보시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사증후군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사증후군 진단받았지만 당뇨는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레시피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레시피가 뒤에 아주 많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마일드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맛있는 거 몇 개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이 연어 스테이크. 연어는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하거나 당뇨 관리할 때 좋은 지방산을 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들기름, 참기름, 뭐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런 위에 진짜 기름을 생각하시는데 연어를 섭취함으로써 좋은 오메가3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리에도 보시면 각종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이 같이 이렇게 구워져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연어 스테이크 강력 추천이고요. 그 다음은 비슷한 느낌인데 연어 말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닭다리살 스테이크. 이 소스에 들어간 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몸에 안 좋은 거 있겠는지 생각해 봐봐요. 간장, 올리고당, 식초, 전분, 청양고추, 물 끝! 저는 사실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을 좋아하는 파인데 껍질 붙어있는 닭다리살을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이 닭고기가 되게 오묘한 식재료거든요. 닭 껍질이 붙어 있을 때와 닭 껍질이 없을 때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닭 껍질 너무 좋아 맛있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껍질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면 벗기고 조리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닭다리살 껍질 벗겨서 밑간해가지고 잘 구우시고 여기도 보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양배추 이런 거 같이 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랑 같이 채소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메뉴입니다. 이건 저희 그 비장의 메뉴인데 짠! 토마토 국수. 토마토 국수요? 우리가 보통 이 냉소밥 먹을 때 쯔유 육수를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쯔유 육수가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고 약간 짭짤하게 기분이 좋은 맛이기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 다른 채소를 풍성하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바면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쯔유 육수 대신에 토마토 간 것을 넣는 거예요. 이 토마토가 진짜 식이섬유소 함량도 높고 우리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라이코펜 함량도 높아서 내 눈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은 활력을 주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최애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토마토를 갈아낸 것을 가지고 위에 이 메밀면을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토마토가 들어가면 새콤한 맛만 날 것 같거든요. 그냥 믹서기에 토마토를 가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토마토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초라든지 약간의 소금 그리고 약간 달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서 갈아도 좋아요. 살짝 양파의 그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토마토랑 양파가 또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사증후군 저같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드롬으로 끝나는 것들은 증상의 복합체인 거지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을 정말 디지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미리 알게 됐잖아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치면 될지 한 가지씩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정하시면 작심삼일이 돼도 좋으니 선택한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킬 생각하시면 장담하는데 다음번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탈출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 당뇨 있었어요. 나도 당뇨 올까요?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질환인데요. 예를 들면 나의 오랫동안 지속해온 식습관, 그게 불량하면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정적인 생활습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건강하게 드실수록 당뇨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죠. 사실은 이제 당뇨 같은 거는 실제로 진단받지 않으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라 할 수 있는 당뇨 전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일 명쾌하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 다 건강검진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시고 건강검진센터 가시잖아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혈당을 피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그 혈당이 만약에 100mg/dl가 넘는다. 내가 결과지 봤는데 혈당이 100 넘는다. 그러면 나 약간 당뇨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건강검진 했는데 100 이상의 공복 혈당을 보였다면 당뇨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로는 내가 피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너무 마르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본다 하는 것도 당뇨의 증상이 될 수 있고요. 갈증이 많이 나는 것,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두 가지가 당뇨의 일반적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체중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바지가 안 잠기는 거야. 계속 배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당뇨의 전조 신호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 중반만 돼도 당뇨의 위험이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좀 예방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두 가지죠.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것,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 제가 나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남에게 효과가 있는 것, 남이 지속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의 룸메이트는 하루에 7km씩 러닝을 해.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7km씩 러닝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건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의 식습관, 건강하게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은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저는 영양 박사님한테 좀 이런 식단이나 이런 거 받고 싶은데 그 당뇨에 좋은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때 무슨 재료를 먹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무슨 메뉴를 먹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메뉴 선택법을 알려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질문을 던지셔서 이 최고의 당뇨밥상이라는 책을 집필한 지가 벌써 한 4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책인데 어디서 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맞고요. 여기에 보시면 당뇨에 대한 일반 사항들이 당뇨 요리법 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랜만에 책을 다시 보니까 이 39페이지에 보니 당뇨 잡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한 번쯤은 내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어. 아니면 우리 또 채널 구독자분들은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잖아요. 식사에서. 탄수화물에 통곡물이 많은 것을 고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흰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가 있다면 잡곡빵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고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통곡물은 흰 곡물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많은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게 키포인트예요. 이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흰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라라는 게 탄수화물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 통곡 파스타, 통곡 또띠아 막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파스타나 또띠아 같은 이 탄수화물 재료들은 우리나라 근원의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흰 파스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가 많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만 좀 달라요. 색깔만 좀 더 누르스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생긴 건 똑같습니다. 통곡물로 만들어진 파스타들이 나오고 또띠아도 하얀 또띠아가 있지만 통밀로 만든 또띠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더 좋죠.
단백질 급원 재료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단백질 급원 재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재료에 들어가 있는 지방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재료를 선택하실 때에는 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요. 삼겹살보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삼겹살보다 목살, 목살. 구운 삼겹살보다 수육. 그렇죠.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고 부위도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단백질 급원 메뉴는 지방의 함량은 낮출 수 있는, 내가 지방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방은 안 먹어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연달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을 안 먹어야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지방을 되도록이면 챙겨 먹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들기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들기름,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참기름, 좋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즉 지방의 함량이 낮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 좋은 지방산,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게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추천하실 만한 그런 채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채소를 먹는 이유도 크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권하기도 하는데, 채소를 드실 때는 어떤 채소가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보다 당뇨 위험이 걱정되시거나 당뇨인들께는 채소는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순서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돼요. 내가 밥 다 먹고 막판에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 밥, 뭐 파스타 이런 류의 탄수화물 혹은 뭐 닭고기, 스테이크 이런 류의 단백질을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는 것. 그래서 당뇨를 교정하실 때 식사의 순서만 바꾸어도 어느 만큼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나요? 발효식품은 사실 너무 권하죠. 이제 권하는데,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요거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김치도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류도 발효식품에 속해요. 그러면 김치나 장류는 살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짠 거, 나트륨. 김치는 담글 때 소금도 많이 쓰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젓갈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자칫하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김치의 딱 한 가지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짜지 않은 김치는 무조건 권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 너무 권해드리고요. 장류도 요즘 저염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발효식품은 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먹었을 때 발효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미가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염 된장도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 중에서 단맛이 나는 거 좀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제로 음료를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가 이제 붐처럼 한참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제로 음료도 드시면 왜 달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맛이 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당을 기존에 우리가 늘 음료 회사에서 쓰던 당이 아닌 대체 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단맛은 유지하면서도 칼로리가 0이라는 거거든요. 단맛이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를 드셔도 사실은 내 마음의 위안일 뿐, 요즘 최근에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혈당 상승 이나 뭐 체중을 늘리는 데는 크게 다르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은 할머니부터 먹어온 식재료가 올바른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양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내 입의 즐거움은 이전의 재료로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해야 될 음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단 음료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음료부터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환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어제 뭐 드셨어요? 그렇게 여쭤보면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하면서 쭉 메뉴를 말씀하시는데 뭘 마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음료나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액체를 마시는 거고, 내가 씹는 과정 없이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나면 어제 뭐 먹었지? 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면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어제 뭘 마셨지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단 음료에 익숙해져 있는 당뇨 위험인들일수록 음료에 대한 것을 약간 자각하면서 이거는 먹어야지, 얘는 피해야지 하는 의식을 좀 가지시면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단 음료부터 피하시면 좋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사과 주스, 막 케일 주스 이런 것처럼 주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럼 피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주스는 시중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 집에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채소는 내가 씹는 과정을 거쳤을 때의 혈당 상승을 덜 시키기 때문에 우선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나는 씹어 먹는 것보다 갈아서 먹고 싶어요 하셔도 집에서 직접 갈면서 달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거 추가로 넣지 않고 과일, 채소의 본연의 맛으로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시중 제품을 사서 드실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품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류 함량이 추가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함량이 낮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당뇨 위험인들만 피하세요라기보단 모든 현대인들의 식습관 문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이런 것들의 조합, 회식 때 많이 먹는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혈당 관리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이 없죠. 술도 마찬가지고요.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담배도 같은 영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인들에게 이런 거는 별로니까 피하세요. 혹은 WHO에서 이것은 발암물질에 속해요 라고 한 것들은 다 혈당 관리에 좋지 않아요. 방금 전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있는 좀 레시피 같은 거 몇 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뵌 분이 당뇨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검진했는데 정말 이제 이러시면 큰일 나요의 직전 상태에 오셔서 자각을 하셨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메뉴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 메뉴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1번은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에요. 김치볶음밥은 뭔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다 알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왜 고깃집 가면 다 먹고 나서 김치볶음밥을 하도 먹어서 외국인들이 K 디저트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에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요, 쌀의 일부, 그러니까 밥의 일부를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냉동으로 나와요. 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먹어왔던 제품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돼서 들어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제품이에요. 우리 왜 브로콜리 친구 하얀 거, 그 콜리플라워잖아요. 그 콜리플라워를 잘게 잘라서 팬에다가 마르게 볶아내면 그게 마치 색깔도 하얀 데다가 작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꼭 밥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일반 밥이랑 현미밥이랑 섞어서 김치볶음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는데 내가 거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콜리플라워 라이스 추천입니다.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먹을 때 그 식감이 그 밥의 식감이 될까 이게 좀 식감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콜리플라워 라이스는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반응을 우선 보이는데요. 그게 콜리플라워만 밥이라고 생각하고 퍼먹으면 지금 PD님 생각하는 것처럼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김치볶음밥이잖아요. 김치 맛도 나고 또 우리가 같이 볶아내고 뭐 달걀 프라이드 올라가고 하니까 크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에 보통 이제 고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기 기름이랑 참기름 같은 것도 넣을 텐데 네. 그럼 그런 기름진 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사실 당뇨인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1번 지침이 당 섭취에 주의하는 것, 즉 탄수화물 섭취에 주의하는 것인데 이 콜리플라워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는 밥의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기름지지 않게 드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또 혹시 메뉴 하나 더 이것은 저의 최애 메뉴에 해당하는데 케일 양배추 쌈밥. 보기만 해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케일이랑 양배추 잎을 잘 데쳐서 거기에다 밥을 넣고 말아내는 요리인데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요. 우리가 김밥 할 때도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밥을 하나하나 그 이파리 위에 놓고 말아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밥 한 번 먹을 때 케일 한 장, 양배추 한 장씩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메뉴죠. 그리고 안에 넣으시는 밥도 흰밥보다는 뭐 예를 들어 렌틸 콩밥을 넣으시거나 현미밥을 넣으시거나 하는 것으로 좋은 탄수화물과 채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여러 채소가 있는데 왜 굳이 케일이랑 양배추를 싸먹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사실 케일이랑 양배추는 식이섬유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쌈밥을 돌돌 마는 걸 로메인이나 상추에다 말아라라고 하면 얘가 찢어지기가 쉽고 예쁘게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양배추나 케일은 탄탄한 식이섬유 조직이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밥도 예쁘게 말아지기
좋아지기도 하고 내가 먹을 때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양배추는 속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케일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식이섬유소도 높지만 눈을 좋게 해주는 루테인 함량도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죠. 그 책 제목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짱! 정말 최고의 당뇨밥상이죠. 최고의 당뇨밥상. 사실은 적용하시기 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여러 요리책들을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내 일상에서 적용하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리책이 많을 텐데 이 최고의 당뇨밥상은 당뇨 위험군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 또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고 아직은 너무 건강하지만 부모님이 당뇨 있으셔서 나 미리부터 좀 관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따라 하셔도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뇨 위험군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 먹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운동, 활동에 대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앉거나 바로 눕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너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고.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발언입니다. 식사하시고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나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전에 먹었던 식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음식들이 잘 소화돼서 천천히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소화를 도와주고 또 내가 당뇨 위험군일수록 사실 먹고 나서 바로 앉으면서 칼로리 소비를 훅 낮추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칼로리 소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서 식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당뇨인가? 라고 자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 중에 체중계 숫자 똑같은데 바지 안 잠길 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체중계 숫자는 뭐 계속 열심히 체크하기도 하시고 뭐 혈압도 가끔 어디 가면 재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허리 둘레를 재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뇨 위험군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 체중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허리 둘레를 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허리 둘레 체크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고 싶잖아요. 내 동년배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세상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는 것이나 운동법도 그렇고 다들 천천히 나이 들게 하는 법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노화는 왜 오는지 그리고 증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느 만큼의 성장, 즉 성인기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라도 점점 몸의 기능이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기관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시점부터 노화가 생겨요. 뭐 기능이 쇠퇴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여자들의 피부는 20대 중반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슬슬. 누구도 10대, 20대만큼 반짝거리는 피부를 가질 수 없고요. 사실 소화가 점점 안 되는 증상이나 내가 노안이 온다라고 느끼는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증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 내 몸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내가 젊었을 때만큼 쌩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 장기 중에 5가지 장기를 우선 뭐 5가지 기관을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여자분들은 저는 피부에서 가장 먼저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에서? 네. 그건 남자분들도 또 일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워낙 여자분들은 또 피부에 예민하시니까 일단 피부 건강에 영향을 크게 느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근육이요. 근육과 뼈. 그런 데에서 내가 좀 더 잘 넘어지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예를 들어 낙상해서 어디가 부러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뼈가 약해지고 내 근육의 힘이 딸리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장.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하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시는 그 장 건강의 이슈가 생겼을 때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또 하나는 혈관 건강도 해당할 수 있어요. 내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매일 체크는 하지 못하지만 건강검진 가서 예전에 혈압 괜찮았는데 혈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는 거는 혈관 건강에 이슈가 있다라는 말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노화의 증거에 해당하죠. 이런 노화들을 좀 늦춰줄 수 있는 뭐 성분이라든지 식재료라는 게 좀 따로 있을까요? 특정한 식재료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밸런스 있게 먹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이거 꼭 먹어야 된다던데요? 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같은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폴리페놀이라던가 레즈베라트롤 같은 그런 성분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 즉 우리 몇 번 채널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류 좋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밸런스 있게 내가 잘 섭취했을 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과 그냥 식재료로 섭취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제로 섭취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농축된 고함량의 특정 영양소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농축된 고함량이라는 게 굉장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먹은 용량을 내 몸에서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에 축적하거나 혹은 소모성으로 배출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로 섭취해서 한 가지의 고농축 고함량을 먹는 것보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그 내가 타겟으로 하는 해당 영양소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한 방법에 해당하죠. 노화를 막기 위해서 피하거나 제한한 음식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늙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제 이런 걸 드시면 빨리 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의 관점에서 저는 우선은 단 음료는요 내 입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끔 먹는 단 음료는 내 정신도 좀 이렇게 반짝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단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요 우선 노화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된다 하면 그만큼 내 몸이 빨리 지치고 빨리 피로해진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증상으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 음료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료 같은 거를 그럼 삼키지 않고 입에만 오물오물 하다가 뱉는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뭐 개체량을 해야 되는 선수라든지 혹은 굉장히 체중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운동 종목의 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몸매가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방금 딱 PD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삼키면 그만 아니냐, 그냥 물고 있다 뱉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갈 생각을 하시는 분은 먹었지만 빨리 개워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입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고 그게 나에게 건강상 악영향 혹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물고 있다가 그냥 뱉어내거나 혹은 삼켰지만 다시 개워내는 그런 일종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흡수는 됩니다. 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뱉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 침과 함께 다시 넘어가게 되고 100% 흡수됩니다. 전체량이 아무리 뱉으셔도 흡수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맛을 찾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맛도 인공적인 단맛이 있을 수 있지만 과일도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바꿔보시는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나는 단맛도 좋아하지만 신맛도 좋아해. 그러면 단맛 대신에 신맛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 맛이 반드시 단맛에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음료 말고 딴 것도 문제가 될까요? 우선 너무 기름진 거, 특히 안 좋은 지방, 육류 지방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드시는 게 좋은데 신선하다 하면 싱싱해요.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냥 내가 우와 이거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에 좀 많이 스스로 노출시키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운 건 괜찮나요? 안 된다기보다는 육류를 지글지글 하면서 구워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겠냐. 뭐 육류를 다시 튀기는 거, 예를 들어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튀긴 것도 뭐 채소를 굉장히 건강한 기름에 살짝 튀긴다거나 깊이 푹 담궈서 튀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름을 자작하게 두르고 뭐 구워낸다거나 하는 류의 요리들은 또 한편으로 좋은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에게 굽는 것도 안 됩니다, 튀긴 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각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 증상에 따라서도 조금 지침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화덕 피자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괜찮나요? 이런 노화 쪽에서는? 화덕 피자를 먹으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지만 똑같은 피자를 선택하실 때의 좋은 요령은 햄류, 가공육, 예를 들어 뭐 페페로니, 살라미, 뭐 햄, 이런 류의 가공육이 들어간 메뉴를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수비드라든지 찜 같은 거 좀 괜찮나요? 완전 추천입니다. 사실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해서 육류를 조리를 하시거나,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삼겹살 구이보다 보쌈이라고. 그래서 그런 류의 조리법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 실컷 먹고 싶으면 조리법 바꾸면 돼요. 박사님 옆에 저속노화 레시피라는 책이 좀 보이는데 새로운 베이비예요. 아 지금 새로 출간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좀 저속노화에 대한 꿀팁이 있으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저속노화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지만 노화가 왜 생기는지, 저속노화가 진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앞부분에 보시면 뭐 이런 이론 파트에 저속노화와 노화의 정의에 대한 것, 그리고 식생활과 식습관 사이의 노화와 연결된 포인트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5가지 포인트에 따른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과 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따른 레시피들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노화가 올까봐 고민되는 파트의 레시피를 찾으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노화를 좀 일으키는 습관이지 않을까?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그런 거를 같이 다뤄봐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또 연령대도 성별도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고민 포인트가, 노화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냥 오픈하실 수 있는 선에서 가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또 우리가 영양 상담해 드릴 수 있잖아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박사님 따로 영양 상담 해주는 그런 채널이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양 상담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속 시원해서, 저도 속 시원하고 들으시는 분도 속 시원해서 그 영양 상담 해드리는 채널 다시 오픈하려고 해요. 여기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채널에서 한번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좋죠. 거기 보니까 저속노화 레시피라고 제가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레시피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일단 다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속 노화 레시피는 특정한 질환자를 위한 레시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자식이라기보단 어떠한 재료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풀어낸 레시피이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 모든 건강인들이 다 적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들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 다르게 먹는 방법이나 조합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요거 어떨까요? 완두콩 옥수수전? 보통 옥수수 어떻게 드세요? 그 캔 옥수수 사가지고 마요네즈 넣어 버무려 드시지 않소? 그게 우리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마요네즈가 그렇게 내 몸에 선한 메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리되 완두콩처럼 더 씹히는 식감도 다양하게 같이 넣어가지고 좋은 기름에 살짝 굽는 형태의 완두콩 옥수수 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으로 만들려면은 밀가루를 같이 섞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부침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는 레시피인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통 전집 가서 먹으면 파전이라고 했는데 파 몇 개 있고 막 반죽 와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레시피대로 하시면 이렇게 반죽 거의 없는 것처럼 원재료가 살아있는 형태의 전을 드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전의 형태이죠. 또 뭐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우유 달걀 카레. 딱 보니까 근데 카레 색깔이 아니네요? 그쵸. 근데 카레가 약간 나트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우유를 넣고 달걀도 같이 넣고 해서 나트륨의 짠맛은 조금 중화를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굉장히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우유의 칼슘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카레보다는 달걀의 몽글몽글함이 마지막에 달걀을 넣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카레맛 오믈렛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밥이랑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별미죠.
특히 겨울에 약간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물탕 이런 거 먹어서 나트륨만 잔뜩 먹고 계속 물 먹고 싶고 그런 거 있는데, 이 우유 달걀 카레는 좀 추워지는 시즌에 좋은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면서 내 입맛도 적당하게 돋워줄 수 있는 좋은 메뉴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연두부 튀김. 연두부 그냥 드시면 좋기는 하죠. 그렇게가 더 추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두부와 달걀 노른자를 바짝 같이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메뉴는 또 연두부 자체가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드러운 제품이잖아요. 두부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식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별미예요. 이런 레시피들을 다 보려면 저속노화 저 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벤트 한번 할까? 저속노 레시피 책 드리는 이벤트.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 10개 정도 선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베스트 댓글 노화와 식생활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중에 신박하다고 표현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고민되시겠다, 제가 공감되는 거,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노화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20대 동생들도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좀 내면 천천히 노화되면, 천천히 나이 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남녀노소 만인의 핵심일 텐데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조금만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저속 노화를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요?